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레드햇의 솔루션 아키텍트를 수행하고 있는 오세영입니다. 혹시 지금 그 브레이크아웃 세션 첫 번째 B 트랙에서 아까 자바 모놀리트 애플리케이션을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테이너 환경으로 했던 그 세션 이렇게 참석하신 분 계시나요?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크게. 제가 앞에 잘 안 보여서. 네. 어?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 앞 세션에서 들어보신 그 6단계 여기서 똑같이 나올 겁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좀 더 뭐 개발 그룹 그리고 좀 더 딥다이브하게 프랙티컬 가이드라인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발표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뭐 현대화,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테이너, 뭐 데브옵스, 뭐 CI/CD, 오토메이션 이런 좋은 단어로 포장해서 가는 그 어떤 저니 6단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뭐 과거에 뭐 수십 년 전에는 비즈니스 업무를 진행할 때 뭐 페이퍼워크 많이 하시잖아요. 뭐 결제 서류 만들어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뭐 부서장님한테 가서 제출하고 사인 받아오고 뭐 과장, 부장, 사장 뭐 이런 결제 라인이 있었죠. 뭐 지금은 그렇게 하는 회사는 아예 없습니다. 다 IT 시스템 위에서 뭐 패드를 사용하던 뭐 사내 전자 시스템을 웹 베이스 심지어 원격에서 모바일 베이스로 다 진행을 하시죠. 그런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했냐? 뭐 주위를 옆에 쳐다보시면 다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실제 이렇게 어떤 아이콘만 봐도 아는 회사들, 뭐 데타 같은 유명한 항공기, 그리고 CNN 뉴스, 코카콜라 같은 이런 회사들도 수십 년간 경쟁사에 비해서 계속 경쟁을 해서 살아남고 뭐 미국의 뭐 포춘 500 기업, 뭐 S&P 500 같은 데서 계속 살아남은 이유는 그 변화하고 급격히 진행되는 그런 IT 기술 그리고 어떤 고객들의 트렌드를 순응하고 오히려 그거를 극복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회사가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그 트렌드가 바뀐다, 뭐 세상이 변하고 있다, 뭐 기술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고 있다, 이런 게 개발하는 사람들, 개발 그룹에서는 어떤 영향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실이라고 불리는데 뭐 우리 회사는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돼. 우리 회사는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새로 나왔으니까 도입해야 돼. 뭐 CI/CD라는 걸 해야 돼. 아니면 우리 회사는 뭐 다 툴을 자동화로 바꿔야 돼. 뭐 그게 어떤 툴을 사용하든 아니면 우리 회사는 뭐 에자일 프로젝트를 해야 돼. 왜? 아마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레드햇도 뭐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실제 뭐 고객의 새로운 요구 사항을 받거나 아니면 뭐 현업 부서의 뭐 요구 사항을 받거나 다양한 것들을 받아서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기능 개선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뭐 기존에 6개월 걸리던 게 갑자기 6주가 걸린다든지 6일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습니다. 하는 일은 비슷하니까요. 이런 요인이 경쟁사는 갑자기 새로운 서비스를 3개월에 한 번씩 출시하다가 모바일 서비스를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출시한대. 아니면 뭐 특히 공공 서비스 같은 데는 관련된 뭐 법, 제도, 규제 이런 것들이 바뀌면 새롭게 애플리케이션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로직을 바꿔야 되니까 혹은 그 소프트웨어 스택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자바 뭐 1.7에서 개발하는데 1.8로 옮겨야 돼. 아니면 뭐 탐캣에서 개발을 했는데 탐캣이 아니라 그냥 스프링 붓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바꿔야 돼.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개발 그룹에서 해야 될 버든으로 오는 거고 이런 게 갑자기 일이 확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일이 늘어난다는 거죠. 앞서 제가 그 손을 들라고 했던 게 이 디지털 그 이런 다윈의 진화설처럼 개발하는 사람들이 실제 이런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문화가 왔을 때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6단계로 나가고 있고 그거를 마치 혁신보다 더 먼 진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6단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부터 55분 동안 길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내용에 왜 코끼리가 이렇게 코끼리가 이렇게 아기 코끼리에서부터 저렇게 막 상상의 동물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건지는 뒷부분에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브옵스.
데브옵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일단 뭐 클라우드, 뭐 IT 새로운 기술, 뭐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에 막 귀를 기울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하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데브옵스라고 하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체계,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조직원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 마인드, 프로세스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데브옵스를 하려면 조직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바꿔야지 첫 단추를 끼우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데브옵스 해야 되니까 데브옵스 하는 회사가 어디야? 무슨 뭐 페이스북이래, 레딧이래, 아마존이래 하면 그 회사들이 어떤 기술로 인프라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그걸 막 따라하고 벤치마킹을 하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단추를 끼우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오거니제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뭐 커네이로라고 유명한 그런 인용구에 보시면 실제 그 조직이 사용하는 어떤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뭐 레거시라고 불리우는 혹은 온프렘이라고 불리우는 그 IT 시스템은 그 회사가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다 만들어 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무슨 일을 할 때는 결제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제 프로세스는 뭐 사원이 대리한테 결제를 올리거나 과장한테 올리고 과장이 부장한테, 부장이 위에 임원한테, 임원이 사장한테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랑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에 결제 시스템을 만들면 결제 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쓰고 결제 라인 대신에 특정 권한 있는 사람은 뭐 전결, 후결, 대결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회사는 데브옵스 하니까 그냥 사원이 사장한테 바로 결제를 하겠다. 안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도 없고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라운드 룰입니다. 또 다른 재밌는 인용구는 뭐 중국에 뭐 이렇게 옆에 속삭이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렇게 큰 스피커를 이렇게 큰 이어폰 같은 거 헤드셋을 끼고 큰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뒤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5명이 지나가면 똑같은 말을 했으면 퀴즈에 성공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사람이 다람쥐라고 얘기하는데 5번째 있는 사람은 다 같이 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뭐 중국에도 있는 속담인데 지금 IT 쪽 데브옵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개발 그룹이 이렇게 하이러키하게 계층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로 올라갑니다. 개발하는 사람이 팀 리더, 매니저, 그리고 뭐 센터장. 운영하는 사람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일을 하죠. 커뮤니케이션을. 실질적으로 예를 하나 재밌는 걸 드리면 개발 그룹에서 JRE 1.8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로 어떤 버그 픽스도 해야 돼. 그리고 1.8에서 제공하는 람다 API를 써야 돼.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쭉쭉쭉쭉 와전돼서 저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있냐? 뭐 일단 자바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대. 근데 버그가 있대.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뭐 람다는 뭔지 모르겠고 뭐 램버스라고 이제 다른 언어, 다른 아까 다람쥐가 다 같이 되듯이 전혀 다르게 와전이 되는 거죠. 문제는 운영 쪽은 더 심각합니다. 왜? 야, 저번에 뭐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 해줬더니 돌아가던 프로그램이 안 들어서 장애 나갖고 우리 밤샜어. 완전 짜증내 있는 상태고 그게 쭉 컴플레인이 올라가서 인프라 운영하시는 운영장, 센터장은 완전 이제 뚜껑이 열리신 거죠. 또 바꾸냐고. 서로 이제 싸우겠죠. 자, 근데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 체계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프로젝트 관리하는 사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그리고 보안팀. 가장 큰 문제요. 보안팀. 보안팀에서 오신 분. 제가 다 보이거든요. 없으세요? 우리의 공공예죠, 보안팀. 네. 자, 농담이고요. 이 보안팀, 특히 이런 상하 수직 다양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보니까 뭐 말이 어디서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소문이 가십도 마찬가지로 야, 뭐 했대? 그랬어? 나중에는 그랬다고 사실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조직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첫 단추는 뭐냐? 잘못 꼈으면 다시 장가야겠죠. 그거는 이 각각의 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해서 새로 리스트럭처링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거에 개발팀이 앞장서서 하면 가능할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각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끊임없이 오픈 디스커션을 하셔서 우리 조직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무엇이고 우리 조직에 맞는 프로세스와 우리 조직에 맞는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툴은 무엇인지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또 다른 이제 인용구, 이게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트위터에 나오는,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스킬셋이 좋다. 쟤 슈퍼 개발자야. 쟤 개발 엄청 잘해. 이러면 요즘은 그런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도 잘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개발은 굉장히 잘하는데 옆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아예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요즘은 개발도 잘 못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처럼 규모가 작고 어떤 복잡하지 않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은 특수 잘하는 사람 몇 명이 다 혼자 할 수 있지만, 지금같이 뭐 클라우드, 뭐 머신러닝, 딥러닝에서부터 뭐 3D 프린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생기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기술력의 커뮤니케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또 재밌는 거는 이런 걸 어떤 HR, 뭐 채용 부서나 그 회사의 어떤 혁신 부서에서 캐치를 해서,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얼마만큼 이런 사람들이 있나 딱 봤더니, 우리 회사 그래, 디지털 비즈니스 해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유명한 BBVA라는 은행이 있어요. 이 은행은 올해 아예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했어요. 우리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 되겠다고. 그런 것처럼 은행이지만 뭐 디지털 뱅킹, 뭐 카카오 뱅크나 K뱅크가 디지털 뱅킹을 하지 않습니까? 지점이 없이.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 스마트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은 결국 연봉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기업에는 그런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 11%. 굉장히 긴 뭔가 영어가 이렇게 있죠. 막 머리 아프게. 자, 회사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새로운 인재, 그리고 어떤 고가용성이 있는 기술력이 많은 사람을 찾을 때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이제 항상 본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뭐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막 가서 내 요구사항을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라고 하냐? 저 친구는 내 고객 같아. 막 요구사항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서로 협업을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전에, 그리고 시작을 할 때 먼저 상대방이 필요한 걸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이해시키는, 그게 바로 아까 오가니제이션을 새로 리스트럭처링하고 개인 하나하나의 한 명이 바뀔 때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재밌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절대 기업에서 해고하지 않는다고. 이게 요즘 그 클라우드나 그런 뭐 글로벌 컴퍼니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고 그 사람의 어떤 커리어 패스를 관리하고 그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표준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앞서 그래 우리 좀 조직적으로 좀 마인드도 바꿨고 사람 롤 리스폰시빌리티도 좀 바꿨고 뭐 커뮤니케이션하는 좀 프로세스랑 좀 방법도 다 바꿨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뭐 셀프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존 AWS죠. 아마존 AWS나 퍼블릭 클라우드, 뭐 레드햇의 파스 클라우드, 다양한 클라우드들이 그냥 아이디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냥 몇 번 클릭하면 원하는 일을 합니다. 과거에는 개발 그룹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슨 개발 서버 만들어야 돼, 뭐 가상 머신을 줘, 물리 서버를 줘, 누구한테 옆 사람한테 전화하고 문자하는 게 아니죠. 산에 있는 프로세스를 밟아서 태우죠. 결제를 요청하고 결제를 받고 자원을 받으면 이메일로 접속 정보를 받아요. 접속 정보를 받으면 원격으로 접속해서 필요한 환경을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메일을 요청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결제를 하는 사람이 해외 출장을 갔거나 혹은 뭐 휴가를 장기적으로 갔다. 그만큼 프로세스가 쭉 늘어납니다. 실제 개발팀에서 하고 싶은 거는 빨리 개발을 하고 싶은데
티켓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셀프 서비스는 내가 누구한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알아서 다 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런 게 첫 번째 어떤 데브옵스를 위한 조직적인 측면을 정비를 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개발 그룹의 입장에서는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을 셀프 서비스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꾸는 게, 그리고 바꿔줬더니 내가 왜 이거를 만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개발하는 나는 그냥 소스 코딩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야 되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죠. 그 책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조직 개편의 의사소통이 바뀌면서 가지고 가야 할 역량이 넓어지면 그거에 맞는 책임도 받게 된다는 거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오토메이션, 서두에 꺼냈던 이야기고요. 뭐 자동화하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저런 뭐 퍼펫, 세프, 솔트, 앤서블, 그리고 뭐 게임 체인저라고 세상을 바꾼 쿠버네티스가 있습니다. 이 자동화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두루두루 다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원래 최초에는 인프라스트럭처 IT 오퍼레이션 팀이 좀 더 많은 장점을 가져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서버에 새로운 파일을 올려야 되거나 파일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뭘 새로 인스톨을 한다거나 무슨 서비스를 재기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한 번 이상 했던 어떤 것든 다 자동화시켜야 된다는 게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개발자들이 가는 전이 혹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데브옵스의 전이의 기본입니다. 자동화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요런 툴만 있으면 자동화가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자동화는 시작점은 표준화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표준화를 하고 그 표준화된 것을 자동화로 바꿀 때 적절한 툴을 사용하시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 자동화하는 거에 가장 좀 많은 인플루언싱을 준 기술이 컨테이너 패키징 기술입니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다커라는 컨테이너 패키징 기술이 처음에 릴리즈가 됐고, 뭐 그 전에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은 수십 년 동안 있었지만 클라우드 환경에 뭔가 불변성과 그리고 포러빌리티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피처를 갖고 있는 이 리눅스 컨테이너 기반의 새로운 포맷의 컨테이너 기술이 나오면서 보다 자동화를 쉽게 만들어졌죠. 뭐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의 회사들, 예전의 기업들, 뭐 아쉽게도 아직도 그런 회사들이 지금 여러분의 회사일 수도 있는 회사들은 그 스노우플레이크 서버 혹은 펫 애플리케이션 이런 용어를 씁니다. 펫은 보통 애완동물이잖아요.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눈송이처럼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지만 실제 그 결정체는 전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인프라스트럭처 서버나 네트워킹,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되는 뭐 애플리케이션 서버 뭐 와스라고 불리는 웹 서버, 심지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문제가 있어서 운영 환경에서 장애가 났다? 고쳐야 되죠. 픽스해야 되고 리페어해야 됩니다. 어떻게? SLA 3시간 내에 6시간 내에 혹은 12시간 내에 고쳐야 되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뭐 완벽하게 안 고쳐질 수도 있고 SL을 못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재발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없애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기존에 있던 걸 똑같은 걸 그냥 바로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리페어가 아닌 리플레이스를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긴 거고, 그거를 아주 쉽고 가능하게 만든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컨테이너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펫이라고 불렸던 애플리케이션은 뭐 소떼라고 불리는 캐럴이나 혹은 심지어 개미에 불리는 엔트로 바뀌고, 그 스노우플레이크 서버는 피닉스 서버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죽이면 내가 강제로 실수로 키를 해서 서버 인스턴스를
다운시키던 아니면 뭔가 외부의 요인으로 뭐 out of 메모리가 나서 이렇게 죽었던 알아서 자기가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그 사용자들, 바깥에 있는 사용자들이 엔드 유저가 접속할 수 있는 트래픽을 자동으로 부하 분산을 시켜주는 그런 기술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발계라는 거 하나 있고 운영계 딱 두 개 있었습니다. 개발계 소프트웨어 스택도 간단해요. 3티어,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DBMS 끝. 운영 서버 똑같아요. 소프트웨어 스택만 조금 틀립니다. 아, 나는 로컬이니까 탐캣 서버를 쓸 거야. 자바 개발자니까. DBMS는 뭐 MySQL. 운영 서버는 뭐 좀 더 큰 애플리케이션 서버 혹은 뭐 큰 DBMS 이렇게 가죠. 숫자가 틀려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환경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니까 볼륨이 커지고 서버가 몇백 대, 몇천 대, 몇만 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건 아마존, 어떤 거는 데이터 센터, 어떤 건 가상화 막 따로 국밥이 심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화두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실제 저도 개발을 많이 해봤지만 뭐 데이터 소스, JDBC 드라이버 버전, 뭐 커넥션 풀의 개수, 뭐 JV의 흰 메모리 세팅을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 로컬 랩탑은 12기가니까 그냥 뭐 다 줘도 상관없는데 가장 많은 것 중에 이 마지막 거 나는 윈도우에서 개발하니까 슬래시를 쓰는데 테스트 환경이나 운영 환경은 리눅스이기 때문에 백슬래시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사소하지만 실제 자주 그리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개발하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가장 큰 문제죠.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과거에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휴먼 에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동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은 CI/CD,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혹은 Continuous Deployment라고 된 약자입니다. Continuous Integration은 지속적으로 인티그레이션 하겠다. 사전적 의미는 인티그레이션은 뭐냐? 개발 그룹에서 소스를 바꿔요. 버그 픽스를 하거나 기능 개선을 하거나 신규 기능을 개발을 하거나 소스를 커밋을 하죠. 형상 관리 서버에 뭐 깃서버, SVN, 뭐 하비스트, 퍼포스 뭐 다양한 소스 커밋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무슨 트리거 기능 같은 걸 통해서 자동으로 소스 코드가 빌드가 됩니다. 빌드 결과물이 나오겠죠. 뭐 자바에서는 뭐 워 파일, 자파, 이어 파일 이런 것들이 생길 거고요. 빌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테스트 툴로 뭐 그냥 JUnit 테스트, 뭐 소나큐브 같은 소스 품질 보는 거 혹은 뭐 시나리오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자동으로 다 돼서 내가 원하는 환경에 디플로이 배포되기 딱 전까지 그게 CI입니다. CI는 언제 일어나냐? 하루에 100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0번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10,000번도 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이니까. 우리 회사에는 개발하는 사람이 100명이야. 100명이 하루에 커밋 한 번씩 하면 100번 CI가 일어나는 겁니다. CD는 뭘까요? 디플로이먼트입니다. 딜리버리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차이는 뭐냐? CI가 끝난 결과물이 뭐 바이너리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워 파일 같은 애플리케이션 바이너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컨테이너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개발 서버에 배포를 해요. 배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겠죠. 테스트 툴로 뭐 단위 테스트가 끝났으면 뭐 통합 테스트, 연계 테스트, 성능 테스트, 보안 테스트, 뭐 사용자 업스턴스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단계별로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스테이징,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뭐 프로덕션 전에 있는 스테이징 같은 환경에서는 실 데이터 위주로 어떤 시나리오 테스트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운영 환경까지 한 번에 자동으로 끝까지 나갔다. 언제? 사무실에 있는 옆에 동료 개발하시는 분이 커밋 딱 내렸을 때 그게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입니다. 근데 운영 환경 전인 스테이징 환경까지만 딱 커밋했을 때 끝까지 나갔다. 그러면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입니다. 그게 딜리버리와 디플로이먼트 차이입니다. 그러면
운영 환경은 어떻게 가냐? 누군가 이렇게 클릭을 해줘야 돼요. 야, 올려.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두 가지 차이를 적용을 하고요. 뭐 제조 쪽 회사 가시면 뭐 59, 99.999의 뭐 무슨 성공률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오류율 뭐 따지시잖아요. 그 폴트 리질리언스, 폴트 톨러런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99.999가 바로 폴트 리질리언스입니다. 99.999는 59는 폴트 톨러런스, 앞에 거는 49는 폴트 리질리언스. 그리고 100이 되면 아까 디플로이먼트가 되는 겁니다. 딜리버리가 스테이징 단까지 가는 딜리버리, 컨티뉴어스 딜리버리가 59입니다. 그러면 그 100%까지 하는 회사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 바로 아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들, 레드햇 같은 회사들 하루에 몇천 번에서 몇만 번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운영 환경에 언제? 옆에 사람이 딱 커밋하면.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어서 많은 고객분들 그리고 무슨 커뮤니티 그룹을 여러 군데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접하는 기회가 많이 있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CI/CD 주제에 대해서만도 1시간, 2시간, 3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는 이미 CI/CD 다 됐다고, 끝났다고. 재밌는 거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재즈 엄블의 Continuous Delivery Integration이라는 그 Continuous Delivery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쪽 CI/CD의 바이블 같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인용구 같은 질문이 있어요. 트렁크, 뭐 그 형상관리 서버의 그 머지가 되는 그 최종 마스터 버전 같은 형상인데 이거는 원하면 누구든지 클릭하면 바로 운영에 배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제를 막거나 재검증을 하는 게 필요가 없게. 그리고 누구나 매일매일 트렁크에 커밋을 할 수 있습니다. 하위 브랜치에다가 커밋하고 어떤 주기의 소스를 프리징해서 브랜치를 트렁크에 올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트렁크의 마스터 그 형상에다가 바로 커밋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테스트까지 자동화해서 끝나서 운영에 나갔는데 예기치 못한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했다? 10분 안에 원복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에 새로운 엔지니어가 조인했어. 개발자가 왔어. 운영 환경이랑 거의 95% 이상의 환경을 동일하게 그 하루 당일날 셋업이 끝나야 됩니다. 자, 그 많은 분들을 만나고 우리 CI/CD 이미 뭐 젠킨스 서버, 메이븐 빌드, 뭐 그래들, 엔트 스크립트, 우리 컨테이너도 쓰고 기타 등등등 해갖고 하고 있다라고 하세요. 요거 딱 물어보거든요. 이 중에 몇 개가 동그라미고 몇 개가 X입니다. 얘기를 물어보는데 이 중에 2개 이상 X 나오면 CI를 다시 하셔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CI/CD를 관심 있게 보시거나 이미 하고 있다고 맹신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이 세션이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좀 더 재밌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이런 파이프라인은 테스트를 자동화하고 운영에 커밋하자마자 막 운영에 바로 나가는 뭐 그 팬타스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부가적인 좋은 점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에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을 사전에 디텍팅하는 기능입니다. 그 툴 그리고 테스트하는 그 안에는 기능 테스트는 기본이고 뭐 성능이나 특히 보안, 우리 공공의적 보안팀 그 보안팀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으면 그 파이프라인은 그 중간 단계에서 딱 스탑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걸 통해서 이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운영에 나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기능적으로 뜨고 성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컨테이너는 띄우려면 리눅스 OS에서 프리빌리지 권한이 있어요. 뭐 루트 유저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보안에 문제가 있죠. 기능이나 성능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거를 뭐 보안 정책을 미리 툴로 넣어놓으면 운영에 배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잠재적인 어떤 해커의 그런 위험을 사전에 막는 거죠. 파이프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자, 5번째로 이제 슬슬 코끼리가 이제 아주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끼리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은 이런 CI/CD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5분 먼저 가려고 하다 50년 먼저 간다. 항상 그러면 커밋을 하면 바로 운영에 나간다. 우리는 단계가 10단계여서 나가는데 테스트 수술도 많아서 1시간 50분이 걸려. 저 회사는 우리랑 비슷한 업종인데 45분 걸린대. 빠른 게 가장 좋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빠르면서도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툴을 쓰고 어떤 검증 체계로 어떤 스테이징들이 있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고요. 뒤에서 한 번 더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오픈 SSL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그런 CV 이슈 중에 보안 이슈 중에 하나는 핫 블리드 같은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14년도에 발견이 되었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이거가 패치가 안 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해킹 사례가 없거나 사내 보안팀이 좀 미흡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아직 패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회사들 실제 조사를 하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연히 알았습니다. 그럼 고쳐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릴리즈 프로세스가 3개월에 한 번에 있어요. 근데 이미 그 3개월에 한 번이 그저께 지났어요. 그럼 보안 패치는 급 패치를 해야 되냐? 그럼 3개월에 한 번 하던 게 3일에 한 번로 줄어들인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예외 결제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똑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CI/CD 기반에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뭐 지금은 이제 스프링이 대세고 트렌드고 예전에는 스트러치라는 것들과 좀 있습니다. 예전 개발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자바의 MVC 패턴 툴 개발하게 만든 스트러치 프레임워크가 2015년도에 처음에 새로운 버전을 릴리즈할 때 그 안에는 보안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중국의 똑똑한 해커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픈 소스니까. 이게 릴리즈가 돼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있는 고객들이 가져다 쓰면 바로 해킹해야겠다. 하이넷처럼 기다리고 있었죠. 실제로 많이 해킹이 당했어요. 그러면 그걸 얼마 만에 조치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밋과 동시에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회사와 3개월이 걸리는 회사 혹은 일주일이 걸리는 회사, 어떤 회사가 이런 보안 회사에 더 유리할까요? 그리고 CI/CD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저희 제이보스에 JMX 콘솔이라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콘솔인데 실제 지금 최신 버전은 보안 패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 예전 버전들은 좀 보안에 취약한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안이 취약한 예전 버전을 10만 개 이상의 고객이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왜? 해킹을 당해본 적이 없거나 보안팀이 모르거나 이런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그런 걸 알았을 때 조치를 하는 거는 너무 늦다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물론 얼마만 빨리 고치냐에 따라서 기업이 어떻게 된다는 거고요. 작년에 퍼펫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뭐 데브옵스 쪽에 뭐 자동화 툴로 유명한 이 회사가 재밌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실제 막 하이 퍼포먼스, 되게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막 좋은 시스템을 금방금방 만들고 안전적으로 만드는 그런 데는 의외로 금방금방 하지만 보안 관련돼서 뭔가 조치한 내용은 전체 일하는 거에 반도 안 된다. 그만큼 이런 CI/CD나 다양한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사람이 매뉴얼로 안 알게 바꿔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배포하는 어떤 전략, 이게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기업 환경은 딱 두 가지 배포를 씁니다. 다 껐다가 내려, 리크레이트. 순차적으로 해, 롤링 아웃. 두 가지를 합니다. 근데 아키텍처가 너무 옛날 거여서 DBMS 스키마나 오브젝트가 항상 바뀌어. 그러면 껐다 내립니다. 작업 공고를 올리죠. 접속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나마 조금 라이트하고 그나마 좀 팬시하게 만들면 순차적으로 껐다 킵니다. DBMS 안 바뀌어 있으니까.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환경의 업타임, 운영 환경의 다운타임이 떨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고객들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서비스에 지장을 주니까. 그리고 이런 배포하는 순간에 자꾸 에러가 나요. 누가? 휴먼 에러. 교육시켜도 사람이 바뀌면 비슷한 에러가 또 납니다. 아까 개발 그룹에서 슬래시와 역슬래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뭐가 있냐? 블루그린이라는 배포 방법이 있습니다. 블루그린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공과 녹색 공이 있고, 이 파란색 공과 녹색 공은 운영 환경입니다. 운영 환경이 동일한 게 똑같이 두 개 있어요. 하지만 엔드 유저의 트래픽은 하나만 받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파란색만 받고 있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다고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 어떻게 시작하냐? SCM 부비는 소스 영상 관리에 개발하는 사람이 커밋을 딱 한다. 그 개발자는 누구냐?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이죠. 여기서 개발하시는 분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개발하시는 분 없으세요? 하나, 둘. 이거 좀 논제가. 개발하신 팀에서 이렇게 커밋을 하면 그 다음부터 뒷일은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자동으로 트리거를 해줍니다. 개발 서버로 넘어가겠죠. 이 안에 테스트나 이런 검증이 끝나면 검증 서버로 넘어가겠죠. 그게 끝나면 운영 복제 환경인 스테이징으로 넘어가고, 그게 끝나면 운영 환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색 환경인 스탠바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죠.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면 이 중간에 있는 뭐 라우터,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 하드웨어, 로드 밸런서, 스위치,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엔드 유저가 웹 UI나 모바일 디바이스로 들어온 트래픽을 싹 붙여줍니다. 요거 바꾸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리겠죠. 문제가 생긴다? 원복을 하죠. 재배포하고 재테스트하고는 그 다음에 따로 하면 되는 거죠. 다운타임이 훨씬 줄어들고, 휴먼 에러도 바꾸는 거가, 사람이 개입되는 거는 처음에 소스 커밋, 스위치 바꿔주는 거 두 번. 이것도 실수하면 이제 교육을 단단히 받으셔야겠죠. 다른다는 거죠. 자, 이거보다 좀 더 발전된 건 없냐? 더 좋은 건 없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마지막 단계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 기반이 돼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블루그린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컨테이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클라우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좀 최종적인 단계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없어도 어거지로 하실 수 있어요. 결과가 안 좋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페이스북에 가면 레드북이라고 하는 약간 지침서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직원들은 이렇게 일해라, 이런 마인드를 가져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 느린 것보단 빠른 게 낫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파이프라인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천재 같은 개발하는 사람이 개발을 알고리즘을 기가 막히게,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얘기해서는 비고 노테이션을 써갖고 타임 컴플렉시티를 되게 좋게 만들어도 그게 운영 환경에 반영이 안 되면 그 기업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든 개발하는 것도 그 잘 만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도 필요하지만, 운영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 달 동안 만든 거를 이틀 만에 만들었어요. 근데 운영에 나가는 프로세스는 2달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려요. 소스 코드 100줄 바꾸는데 100줄을 바꾼 거를 운영 환경까지 나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하면 뭐 2주가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테스트, 결제 다 포함해서. 그러면 100줄 고친 거를 한 줄만 고쳤을 때는 2주에 100분의 1 시간은 줄어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똑같다고 2주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파이프라인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블루그린을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바꿨을 때는 또 다른 배포 방식이 나옵니다. 커넬이라는 이제 배포 방식이 나오는 거고, 왜 이런 게 나왔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그린은 통째로 스위치업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파란색 공안에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는 100가지입니다. 100가지의 기능, 100가지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장애가 난 거는 그 중에 75번째 기능입니다. 근데 나머지 99개 기능까지 롤백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문제 있는 것만 스위치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한 배포 방식의 커네리 배포가 있고요. 실제 저 커네리는 진짜 저 커네리라는 새에서 유래된, 컨테이너가 항구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유래한 것처럼 이 새에서 유래된 배포 방식입니다. 수십 년 전에 이 탄광에 이 광부들이 내려갈 때 가장 두려워한 게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요 새를 세 장에 가둬서, 카나리 새를 세 장에 가둬서 탄광에 들어갑니다. 새가 지저귀고 노래를 해요. 근데 일산화탄소가 딱 누출이 되면 이 새가 민감해서 바로 죽습니다. 노래를 안 하고. 사람들이 철수를 해요.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를 한 다음에 재빨리 알아내면 그런 심각한 장애를 막겠다는 컨셉이고, 똑같이 파이프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도 실제 그 우리 뭐 게임 슈퍼마리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파이프라인에서 유래한 겁니다. 각각의 파이프가 통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것처럼 각각의 이 하나의 파이프 단계는 실제 개발계, 테스트계, 뭐 운영계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똑같이 개발팀에서 커밋을 하면 넘어가죠. 쭉쭉쭉쭉쭉 바로 요번에는 녹색이 아니라 파란색 운영 환경에 바로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운영 서버가 100대면 그 중에 10%인 10대만 배포를 하거나, 그러면 나머지 90% 접속하는 사람은 예전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10%가 접속한 거에 문제가 있으면 10%만 바꿔치기 하면 되는. 그래서 붙여서 테스트를 하고 이게 안정적이네? 좀 더 늘릴까? 20%? 좀 더 늘릴까? 60, 40%? 좀 80%? 100%? 이게 바로 커네리 배포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가장 잘 만든 코드는 로직이 없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직이 복잡하고 아무리 코드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애 포인트는 많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개발 최초의 단계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했던 게 다 운영 환경에 배포가 됐고 실제 대고객 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원하는 비즈니스가 실제 개발한 그런 아이디어의 한 3분의 1만 만족, 30%만 만족을 시킨다. 그 말은 뭐냐면 개발을 되게 멋있게 많이 했어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더 복잡해졌지? 이거 기능이 더 이상해졌어. 예전에 있던 기능을 못 찾겠어. 불만족이 나오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사용도가 떨어지고 돈이 덜 벌리겠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개발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서비스하는 그 기업은 그 기업의 고객 대상으로는 또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돈을 다시 벌어들이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개발을 하는 사람에서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개발의 목적성에 맞는, 목적성이 나는 남들 200줄짜리 나는 50줄에 개발할 수 있어. 남들 개발한 알고리즘이 2분 30초 걸리는 거 1분 20초에 프로세싱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예전에가 각광받던 시절이고요. 그런 것들 당연히 지금도 해야 되죠. 그거를 넘어서서 실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거는 전혀 이런 기능을 해봤자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불필요한 기능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약간 좀 실증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B 테스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커네리 배포와 마이크로 서비스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A/B 테스팅은 기술적인 테스팅이 아니라 마케팅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테스트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서비스라는 회사고요. 무슨 그 컴퓨터 관련된 제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A, B 쉽게. A는 원래 운영하는 거, B는 바꾼 거. 바꾼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일부를 배포를 했는데 고객 10명 중에
9명은 원래 화면을 보고 1명은 B를 보는 겁니다. 근데 B는 구매하기 버튼이 살짝 옮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9명 중에 1명 들어온 사람이 장바구니나 이 구매하기 버튼 누르는 횟수가 훨씬 더 증가를 했다. 이런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얘 누르면 당연히 장바구니 담기겠죠. 에러 안 나고. 밑에서 누르나 위에서 누르나 어차피 기능적으로 담기고 데이터가 DBMS에 담으면 그만이니까. 기능적인 걸 본다는 게 아닙니다. 추천 상품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아, 나 노트북을 봤으니까 관련된 모니터나 비슷한 가격의 다른 노트북을 보여주냐, 주변 장치인 무슨 외장 디스크나 이런 걸 보여주냐에 따라서 소비자 욕구가 틀려요. 여러분들 실제로 쇼핑몰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댓글 그리고 추천 상품 자연스럽게 눈에 가고 클릭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라 다 이런 것들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단순히 뭐 이커머스나 게임 같은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더스트리에 적용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기존 룰을 깨고 추천 상품이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현재 위치에서 그 상품까지 가는 GIS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 나는 오늘 당장 구매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버스 타고 뭐 택시 타고 15분이면 가겠네? 나 이걸 구매해야겠다. 이게 뭐 다른 거보다 일부 가격이 비싸더라도. 자, 지금까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뭐 데브옵스에 관련된 조직, 그리고 셀프 서비스, 자동화, CI/CD를 비롯한 빌드 배포, 그런 블루 그린 커네리, 그리고 마케팅 비즈니스적인 A/B 테스팅, 이 모든 게 과거에는 어떤 거는 뭐 계획부서, 어떤 거는 IT 부서, 운영부서, 어떤 거는 마케팅 부서 이랬지만 모든 게 개발팀뿐만 아니라 특히 개발팀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이런 걸 이미 다 적용을 끝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CI처럼 우리는 미션 컴플릿 얘기했는데, 얘가 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저희 실제 고객 중에 이제 키뱅크라는 미국의 유명 회사가 3개월 안에 배포하던 은행이 일주일에 하는 배포로 바뀌었어요. 그 회사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주일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에서 뭐 스크럼 반복론에 있는 스프린트 주기가 최소 1, 2주에 한 번씩 릴리즈를 하니까 일주일하고 잡았는데, 어떤 회사들은 이 일주일이 절대적인 수치냐 아니라는 거죠. 모바일 서비스라는 어떤 회사는 모바일 서비스 아까 뭐 화면에 버튼이 바뀌던 뭐가 바뀌는 게 3일에 한 번씩 바뀐대요. 자기 경쟁사가. 그러면 그 회사는 일주일이 베스트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원하는 목표를 채웠다 하더라도 그 목표가 진짜 우리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개발하는 사람이든 운영하는 사람 누구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최선인가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서두에 말씀드린 코끼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코끼리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서 만든 그 모놀리틱 그 브레이크아웃 세션 첫 번째 들으신 그 모놀리틱가 이따만한 자바의 워 파일이 20기가짜리인 거를 나는 100메가짜리 마이크로 서비스의 뭐 스프링 부트 위에 있는 자 파일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20기가짜리 코끼리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었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직도 그거는 코끼리인 거죠. 실제 기업에는 안 보이는 코끼리가 몇 마리 있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 관점의 코끼리도 있고 처음에 말했던 조직 체계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직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죠. 아, 나 얘기가 안 돼. 윗사람한테 얘기하면 욕만 나온다고. 아니면 욕만 먹는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 프로세스도 있고. 자, 그러면 가장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코끼리를 강아지 수준으로 줄였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인프라를 바꿔야겠다. 클라우드로 가자. 클라우드로 가면 다 해결이 되냐? 아닌 거죠. 뭐 레이턴시가 없다, 뭐 장애가 전혀 없다, 뭐 밴드위스는 무한대다, 돈만 주면 되니까. 항상 그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실제 내가 만든 코끼리는 송아지로 바뀌어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맘못 쓰고,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송아지가 아닌 고양이로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모놀리틱을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현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나오는 요 말을 많이 저희는 씁니다. 모놀리틱을 확 그냥 이렇게 해버리겠다. 보면 이게 기업들이 갖고 계신 모놀리틱이에요. 겁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그냥 막 2중, 3중 뭐 연계까지 해서 다 있고 되게 큰 DBMS, 슈퍼 DBMS가 있겠죠. 가장 크게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이크로 서비스 프랙티스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나름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DDD, 뭐 이벤트 소싱, 뭐 12 팩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쪼갰어요. 이거를 잘랐어요. 이게 처음에 할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케이스입니다. 가장 실패를 안 하려면 새로운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옆에다 붙이는 거죠. 하나 붙였더니 뭐 CI/CD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잘 되네. 또 붙여볼까? 또 붙여볼까? 또 붙여볼까 했더니 벌써 마이크로 서비스만 수십 개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노하우와 레슨스 런드와 프랙티스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끝이냐?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니까 저 가운데 있는 공룡을 좀 쪼개볼까? 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다시 쪼개는 거죠. 나는 코끼리를 송아지로 되는데 실제는 아직도 코끼리라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냐? DBMS처럼 생긴 게 무지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마이크로 서비스를 좀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기존에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20개의 인스턴스가 있었고 DBMS 커넥션을 어떻게 유지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바뀌면서 20개가 200개가 됐다. 커넥션 어떻게 감당하냐? DBMS 이렇게 많아지는데 뭐 마이크로 서비스 공부해봤더니 싱글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싱글 DBMS가 있어야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어떻게 관리하냐? 지금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는 책이 있어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를 어떻게 케어하는지에 대한 이 책이 저희 요 중간에 있는 developers.redhat.com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쉐어드 데이터를 쓴다,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DB 쪽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는 뭐 뷰나 뭐 토라이즈 뷰, 그리고 뭐 CDC 캡처 데이터, 뭐 체인지 뭐 이런 체인지 데이터 캡처, 그리고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런 다양한 기술 유스 케이스에 맞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데이터 가상화 같은 경우는 DBMS가 많이 있으면 그거를 물리적으로 하나로 뭐 통합 DB 같은 걸로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뭐 VMDB, VDB 형식으로 가상화해서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RDBMS가 가지고 있는 CRUD, CRUD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CQRS, 조회와 나머지 업데이트, 딜리트,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분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엔드 유저 사용하는 패턴은 조회가 훨씬 많거든요. 그게 더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고 그쪽에 로직이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사용 패턴에 따라서 그런 DBMS 관련된 오브젝트나 스키마도 바꿔가는 거고, 실제로 우리는 대용량의 RDBMS를 쓰고 있고 뭐 슈퍼돔 같은 큰 유닉스 서버에 쓰고 있다. 그런데 실제 트랜잭션이 뭐 수십만 건, 아니 뭐 수천만 단위, 수억 단위로 그룹 트랜잭션이 수십 개의 탭을 자주 하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무조건 RDBMS로 써야 될 당위성은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간단하게 많이 들어가면 노스QL DBMS에는 뭐 몽고DB나 카산드라 이런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실 때 반드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리케이션도 스프링 부트 같은 것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 스프링 붓으로 만든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뭐 우버자, 팻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바가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입니다.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스프링 부트로 옮길 수가 없어요.
스프링 붓에서는 스테인리스 애플리케이션 무겁다고 안 쓰거든요.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또 그런 마이크로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세 번째에 나오는 와일드프라이 스톰. 오히려 스프링 붓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45메가다 2메가까지 줄일 수도 있는 더 훨씬 옵티마이저 할 수 있는 그런 뭐 프랙션 같은 그런 기능들도 피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JVM 기술 기반의 다양한 언어, 뭐 요즘 좀 각광을 받는 코틀린 같은 언어까지 쓸 수 있는 버텍스, 리액티브. 우리는 뭐 어싱크 방식으로 병목을 막기 위해서 뭐 아키텍처를 아파치 웹서버에서 엔진엑스로 바꿀 수도 있지만 프레임워크 자체를 버텍스나 노드.js 같은 것들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의 덩어리가 아까 보신 그림처럼 이렇게 막 많아집니다. 수십 개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굴비 엮듯이 뭔가 비즈니스 플로우가 생깁니다. 중간에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딱 장애가 나서 죽습니다. 서비스가 엔투엔으로 망가진다? 잘못된 설계고 잘못된 개발입니다. 그런 페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하고 개발에 녹일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실제 비행기 회사는 뭔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이륙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지만 단 한 번에 예측치 못한 오류가 잘못되게 되면 바로 착륙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뭐 작년에 뭐 젯블루 미국의 이런 데도 한번 결함이 있어갖고 뭐 예약 체크인 시스템 완전 다 망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뭐 델타 처음에 볼 땐 이 회사조차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150 뭐 지금 여기서 밀리언이죠. 우리나라도 한 1,600억 이상의 손실을 가져갔습니다. 한 2시간 이상의 그 장애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서킷 브레이커다, 뭐 케이오스, 뭐 몽키, 케이오스 몽키, 케이오스 콩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 도입되고 그거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뭐 히스트릭스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어떻게 하냐? 개발하는 사람들이 로직 안에 메서드 인버크하는 것처럼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물론 그게 넷플릭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1세대 마이크로 서비스 1.0입니다. 지금은 3.0까지 세상이 바뀌었고요. 거기에서는 그게 이 세상을 바꾼 쿠버네티스라는 걸 통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엠보이드 사이드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개발하는 거에 로직 이외에는 안 넣는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단계, 6단계까지 이런 진화하는 것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스북의 레드북이라는 데서 얘기하는 게 변화를 순응하는 거고 적응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야 될 거고, 내가 우리 회사에 뭔가 저해가 되는 요소를 내가 먼저 발견해서 그 페일하는 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경쟁사에는 누군가가 그걸 하게 될 거라고.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거에 오히려 앞장을 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조직의 무슨 변화에서부터 마인드 쉐어랑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발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툴 기반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보다 개발을 잘할 수 있게. 데브옵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같은 게 변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개발하는 사람들은 개발을 쉽고 빠르고 편하게 즐겁게 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와 그리고 밤샘과 야근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뭐 프랙티컬 가이드라인들이 몇 개가 있고요. 뭐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고 서로 책을 본 거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나 리눅스나 뭐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 그리고 서로 데모를 하면서
이런 연습과 프랙티스와 그리고 레슨스 런들을 가져가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 진행해서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된다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